자,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가요. 바로 GS 리테일에 대한 한 편의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첫인상은 뭐랄까 빼곡한 숫자랑 그래프가 가득해서 조금 건조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근데 이거 한 장씩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단순한 실적 보고서가 아니더라고요. 한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야말로 환골탈태의 과정을 담은 한 편의 서사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전략적 선택이라던가 그 고민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마치 잘 짜인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거든요. 맞아요. 왜 이 사업은 버리고 저 사업은 키우려고 하는지 그 퍼즐 조각들이 일단 맞춰지는 재미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GS 리테일의 3분기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이걸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보다는 이 거대한 유통공룡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사업은 과감히 도려내고 또 어떤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변화의 이면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는지 그 속내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청취자님과 함께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따라가면서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첫째, GS 리테일은 왜, 아니 연간 수백억 원의 현금을 꾸준히 벌어다 주던 그 알짜 사업인 호텔까지 떼어내야만 했을까? 둘째,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유통시장에서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어떻게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숨겨진 뇌관이라는 다소 섬뜩한 표현까지 써가며 경고하는 그 재무제표 속 위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와, 질문만 들어도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엔 GS 리테일이라는 기업을 보는 청취자님의 관점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냥 편의점 회사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의 실마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보고서 서두부터 GS 리테일이 더 이상 과거의 복합 기업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호텔, 홈쇼핑, 편의점, 슈퍼마켓, 심지어 식자재 가공까지. 와, 정말 안 하는 게 없던 회사였는데 이제 그 무거운 옷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고서에서는 이 과정을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영어로 콩글로머레이트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시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여러 분야에서 한 80점짜리 실력을 갖춘 만능 선수보다는 한 분야에서 100점짜리 실력을 갖춘 전문 선수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GS 리테일처럼 너무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아니 이 회사의 본질을 뭐지? 편의점 회사야? 호텔 회사야? 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부의 가치를 그냥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낮은,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평가받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복합기업 디스카운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잘하는 게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거네요.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이 2024년 12월 1일부로 파르나스 호텔이나 프레시미트 같은 비주력 사업을 인적 분할하기로 한 결정은요. 시장을 향한 매우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이제 오직 편의점과 슈퍼마켓, 즉 유통업이다. 우리를 순수한 유통 전문 기업으로 다시 평가해달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게 향후 기업 가치 재평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단순히 사업을 떼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문을 닫거나 팔아버리는 사업도 눈에 띄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슈퍼마켓 사업은 아예 중단했고 특히 저도 관심 있게 봤던 반려동물 전문물 어바웃펫은 매각을 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바웃펫의 3분기 누적 손실이 무려 129억 원이었다는 걸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성만 보고 뛰어들었지만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였던 겁니다.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GS 리테일이 드디어 출혈을 멈추기로 결단한 것이죠. 129억 원이라니. 반려동물 시장이 아무리 유망해도 주인의 사랑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군요. 이런 과감한 정리가 단기적으로는 매각 손실 같은 아픔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회사 체질을 훨씬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불필요한 현금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거기서 확보된 인력과 자본을 회사의 심장부인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되니까요. 보고서는 이런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26년부터는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장을 위한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혹독한 다이어트를 통해 군살을 빼고 남은 핵심 근육, 바로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 The Fresh 사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사업이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니까요. 먼저 편의점 GS25부터 살펴보죠.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이제 GS25는 우리가 알던 그런 동네 구멍가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것 같아요. 핵심은 더 이상 소매점, 그러니까 리테일러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중심에는 우리 동네 GS라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포인트 적립하고 할인 쿠폰 받는 그런 멤버십 앱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거대한 고객 유인 장치이자 데이터 수집 기지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앱을 쓰긴 하는데 주로 재고 조회나 예약 주문에 썼거든요. 이게 어떻게 고객을 유인하는 장치가 된다는 건가요? 보고서에서 O4O, 온라인 for 오프라인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주류 스마트 오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구하기 힘든 희귀 위스키나 와인이 우리 동네 GS 앱에 소량 입고되었다는 알림이 딱 뜹니다. 그럼 고객은 앱에서 바로 결제하고 퇴근길에 집 근처 GS25에 들러서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위스키를 찾으러 온 고객이 그냥 술만 들고 나갈까요? 아니겠죠. 위스키랑 같이 먹을 얼음이나 토닉 워터, 아니면 치즈나 스낵 같은 안주거리를 자연스럽게 같이 사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온라인, 즉 앱에서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매장 방문과 추가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O4O 전략의 핵심입니다. 온라인으로 고객을 유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을 극대화한다. 네, 그런 거죠. 또 다른 축은 상품 자체의 차별화입니다. 특히 해자로운 집밥 도시락 시리즈는 거의 사회현상에 가까웠죠. 맞아요. 해자롭다는 말이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뜻의 신조어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배우 김혜자님의 이름에서 따온 브랜드인데 정말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어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외식 물가가 치솟는 런치플레이션 시대에 든든한 집밥 같은 한 끼라는 컨셉트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관통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자회사인 프레시 퍼스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출 수 있었다는 점이죠. 편의점을 단순한 상품 판매 공간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간편 식당으로 재정의한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편의점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 사실 제가 보고서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슈퍼마켓, 그러니까 GS 더 프레쉬의 성장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8.64%나 성장했다고 나오는데 솔직히 요즘 동네 슈퍼마켓은 다들 문 닫는 분위기고 대형마트조차 온라인 쇼핑에 밀려서 고전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이 바로 GS 리테일의 또 다른 영리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고서는 두 가지 핵심 성공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맹점 중심의 확장 전략입니다. 과거 슈퍼마켓들은 본사가 직접 투자해서 매장을 내는 직영점 방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러면 초기 투자비도 막대하고 정부의 출점 규제 같은 정책 리스크에도 직접적으로 노출되죠. 하지만 GS 더 프레쉬는 직접 큰돈 들여 가게를 차리는 대신에 함께할 사장님들을 모집하는 가맹점 방식으로 몸집을 키웠군요. 위험 부담은 줄이고 확장 속도는 높이는 전략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비결, 바로 퀵커머스 허브화입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400여 개의 GS 더 프레쉬 매장들을요, 단순한 소매점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있는 작은 물류센터, 즉 도시명 물류 거점, MFC라고 하죠. 그걸로 활용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매장이 물류거점이 된다는 게 그럼 청취자님께서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으로 삼겹살이나 상추를 주문하면 저 멀리 교회에 있는 거대한 물류센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GS 더 프레쉬 매장에서 바로 배송해준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매장 직원들이 바로 상품을 피킹하고 포장해서 라이더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 일시간 이내에 빠른 배송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쿠팡이나 컬리처럼 수천억 원을 들여서 별도의 물류센터를 짓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전국의 매장 자산을 그대로 활용해 퀵커머스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자본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매장 직원분들은 물건 진열하랴, 계산하랴, 이제는 배달 주문 포장까지 해야 하는 거니 업무 부담이 엄청나겠는데요? 혹시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잠재적 운영 리스크로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GS 리테일은 전용 피킹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주문이 많은 점포에는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온라인 정보기 수요를 흡수하면서 오프라인 점포 매출까지 끌어올리는 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전략인 거죠. 편의점은 플랫폼이 되고 슈퍼는 물류기지가 되고 와, 정말 영리한 전략의 연속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면 가득한데 보고서 후반부에서 굳이 숨겨진 뇌관이라는 무서운 표현까지 쓴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슬슬 GS 리테일의 그림자 쪽으로 넘어가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위험 뭔가요? 네, 이제부터는 재무제표 주석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합니다. 보고서가 지목하는 가장 큰 잠재적 위험은 바로 부동산 PF와 연계된 총수익 수합 TRS 계약입니다. 용어가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본질을 아주 쉽게 요약하면 GS 리테일이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에 신용 보증을 서준 것과 유사한 구조예요. 보증이라면 뭔가 잘못됐을 때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를 보죠. 판교 아이스퀘어라는 복합시설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이 사업 펀드와 840억 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만약 해당 부동산 펀드의 가치가 약속된 기준보다 떨어지면 그 손실액 전부를 GS 리테일이 현금으로 메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840억 원이라고요? 이건 GS 리테일의 한 분기 영업이익과 거의 맞먹는 돈인데 그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한순간에 손실로 잡힐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야, 이건 정말 보통 위험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뇌관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물론 부동산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르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의 만기가 2026년 6월인데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그때까지 계속된다면 수백억 원의 손실이 한 번에 재무제표를 강타할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인 셈이죠. 심지어 부산 오시리아 테마파크 관련해서도 450억 원 규모의 유사한 계약이 또 있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여러 개 안고 있는 셈이네요. 그 외에도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다른 위험들이 있었죠? 네,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 상상처럼 GS 리테일이 투자한 여러 기업들의 실적의 부진에서 발생하는 지분법 손실이 3분기 누적만 해도 340억 원에 달하고요. 또 2025년 초에 있었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아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에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장밋빛 성장 스토리 이면에 이런 만만치 않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이 흥미롭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모두 공개하면서도 최종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이러한 잠재 리스크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본업인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구조적인 성장성과 체질 개선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두었죠. 기업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알아야만 균형 잡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살펴본 GS 리테일은 호텔과 여러 적자 사업들을 과감하게 쳐내면서 편의점과 슈퍼마켓이라는 유통 본합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대대적인 체질 개선의 한복판에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네 GS 앱을 중심으로 한 O2O 전략, 그리고 기존 슈퍼마켓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퀵커머스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 PF와 연계된 TRS 계약이라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잠재 리스크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결국 GS 리테일의 미래 가치는
이 본업의 성장세가 잠재 리스크라는 그림자를 얼마나 압도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겠군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성장과 리스크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것이 현재 GS 리테일을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분석에 따르면 GS 리테일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우리 동네 GS 앱을 통해 수많은 고객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앞으로 GS 리테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아니라 어쩌면 고객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거대 IT 플랫폼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GS 리테일이 과연 유통 공용을 넘어서 데이터 기업으로까지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이 기업을 지켜보는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